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가 여전하죠. 몇 년 전에 성대결절이 한 번 있고 나서 그 목감기 쪽이 잘 안 낫네요. 수술하라는 걸 안 했더니 민법 강사들 중에는 성대결절 수술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내가 한 번 하면 한 3, 4주 목소리가 안 나와요. 예전에도 제가 제 선배 되는 학교 선배 말고 강사 선배 되는 분이 수술하셨어. 근데 저하고 이제 교재를 공동 집필하기로 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전화가 왔어. 말을 못해. 젖보고 이렇게 뭘 젖보고 이제 그 전에 문자 저한테 물어보라고. 그럼 자기가 오면은 한 번 톡하고 X면 2번 톡할 테니까 그렇게 되어버렸어. 그거 보고 나서 수술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안 했더니만 목소리가 이렇게 잠겨서 3주째 이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낭낭하니까 듣기 불편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148페이지 물권법 할 차례죠. 자, 민법 종칙 법률행위 유효요건에 관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과 같은 이제 법률행위 대표적인 게 매매 계약 같은 거죠. 그런 계약 같은 것이 유효하면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그 현대 민법은 이제 권리 중심으로 되어 있죠. 결국은 그 법률 행위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가 뭐냐?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민법이 규율하는 게 재산권과 친족권이라고 합니다. 재산권과 친족권. 가족권이라고 부르죠. 그 중에 재산권에 해당되는 게 물권하고 채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물권이 질권을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우리 시험법에 있죠. 그러니까 계약 등을 통해서 취득하는 권리 중에 재산권이 있고 그 재산권 중에 물권이 가장 대표적인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칙 부분과 각칙 강론 부분이 있죠. 강론에 가면 이제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총 8개의 물권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 중에 질권을 제외한 7개가 우리 시험법이고 그 하나하나가 중요하죠. 다만 그 중에서 소유권과 유치권과 저당권 이 3가지 권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 총 7개 권리 중에서 3개, 소유권, 유치권, 저당권. 특히 유치권은 최근에 폐지 논의가 있어요. 폐지되기 전에 마지막 발악을 할 거예요. 몇 년간은. 그러니까 자주 출제가 됩니다. 총론 부분은 물권의 기초 부분과 기초는 이제 물권의 일반론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리고 이제 물권의 변동 부분이 있죠. 이 변동 부분은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에 봤던 권리 변동 그 내용 그대로예요. 물권의 취득, 물권의 변경, 물권의 소멸. 그 원인이 있죠. 그걸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2가지였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그거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물권 변동 파트에 나오게 됩니다. 보통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2-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죠. 자, 물권의 기초 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물권이란 게 뭐냐부터 시작해서 물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물권은 누가 가질 수 있는지, 물권은 무엇을 객체로 하는지, 물권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권이란 개개의 물권에 갖고 있는 개개의 권리 말고 물권이란 놈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력이 있어요. 일반적 효력이라고.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물권의 일반적 효력에 보면 2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우선적 효력이라는 게 나오고요. 또 하나가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물권 일반론 부분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온다 그랬죠. 보통 이제 어디서 나올까 찍으라 그러면 대부분 요걸 찍죠. 물권적 청구권이 거의 3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출제된다고 생각하시고, 특히 이 물권적 청구권은 강론에 가면 점유권과 소유권에 또 등장해요. 그래서 그 강론이 점유권, 소유권하고 결합시킨 문제를 출제를 하니까 총론 부분에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철저하게 숙지하시고 강론 가서 구체적 내용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주체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객체 자체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이 객체와 관련해서 우리 시험에 범위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일물, 일권주의라는 게 하나 있고요. 물권의 종류부터 우리 시험 범위죠. 근데 물권의 종류는 조문이 하나 있죠. 185조. 물권 법정주의라고.
185조 맞나? 아, 기억이 이렇게 가물가물해. 맞겠지 뭐. 예. 아니면 이따 바꾸면 되죠 뭐, 그죠? 예. 맞을 거야. 어쨌든 요 정도 내용이고, 가끔 저 일물 일권주의라든가 물권 법정주의라든가 우선적 효력에서도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그 일반적인 거 물어볼 때 보통 이렇게 물어보죠. 다음 중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뜬금없이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보통 여기서 지문들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는가, 그런 거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1번에 물권의 의의와 성질이 나와 있어요. 물권이란 건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존재하고 특정이 되어 있으며 독립이 되어 있는 물건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현재 존재해야 되죠. 내가 물권이란 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인데,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인데, 지배라는 게 뭐였어요? 사용, 수익, 처분이라고 그랬죠. 내가 어떤 물건을 사용하거나 그걸 임대해서 수익을 내거나 팔아먹으거나 이런 걸 이제 지배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물건을 사용 등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물건은 현재 존재하고 있어야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특정이라고 해서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의 그 객체가 정해져 있어야 되죠. 그걸 특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립은 다른 사람의 물건과 나의 물건이 분리가 된다는 뜻을 말합니다. 이렇게 현존, 특정, 독립의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하는데, 처분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용수익 처분하냐? 절대적이고 직접적이며 독점적으로 지배한다, 이렇게 말하죠. 절대적, 직접적, 독점적 지배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절대적이고 직접적이며 독점적이라는 말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뭐하고 구별이 돼야 돼요? 채권과 구별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시험에서도 물권과 채권을 비교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뭐 틀린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한 2번 정도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같은 재산권인 물권과 채권을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채권이란 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 요거 이제 급부라고 합니다. 이거를 청구하는 권리, 돈을 갚아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여러분이 이정환에게 민법을 강의해라. 이렇게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가 채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채권은 요 특정인에게만 청구하겠죠. 그죠? 특정인만을 상대로 행사하게 됩니다. 이런 걸 상대적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절대적이란 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상대적이란 말은 특정인에게만 행사, 절대적은 누구에게나 주장 행사가 가능,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채권은 특정인에게 뭘 하라고 청구하고요. 그 청구만 갖고는 안 되죠. 특정인이 그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채권은 채무자가 청구받은 행위를 해줘야 그 권리가 만족스럽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정환에게 민법을 강의하라고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정환이가 강의를 안 하면 여러분은 불만이 생기겠죠. 결국 채권은 특정인의 협조가 필수적이에요. 이런 걸 뭐라 해요? 간접적 권리라고 해요. 그러면 직접적이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특정인의 협조가 필요 없다라는 걸 말하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각종 물건들을 사용할 때 타인의 협조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직접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독점이란 말은 이해가 되시죠? 내 물건은 나만 사용한다고. 그럼 채권은 비독점이겠죠.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이정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민법을 강의하라는 채권, 독점성 없지요? 공평하잖아요. 누구든지 앉아서 강의해라, 요구할 수 있는 거, 나한테만 강의해라,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채권은 비독점이고 같은 내용의 채권은 평등하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물권의 기본적인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149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특히 3번의 직접 지배, 4번의 배타적 독점적 지배, 5번의 절대적 지배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6번에 있는 간접적 지배라는 건 현재 물건이 내 수중에 없어도 물권이 인정되는 것을 관념적 지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두고 온 여러분 소유의 물건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죠? 관념성을 일단 기본적으로 합니다. 반대가 되는 권리가 하나 있어요. 점유권이라고. 나중에 점유권 가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관념적 지배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있는 물권의 특질은 채권과 비교라고 돼 있죠. 다시 한번 요거 비교해 드린 거 쭉 잠안 올 때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로 가면요. 뭐 직접적 배타적 지배권, 절대권 이런 말이 나오는데 4번에 보면 대물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권은요. 객체가 물건이죠. 그죠? 채권은 사람? 아니죠. 사람의 행위. 요게 객체가 되죠. 물권은 객체가 물건. 채권은 객체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 이렇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좀 구별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자, 주체는 필요 없다 그랬고요. 객체화에서는 물건이 객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우리 민법이 분류를 해놨죠. 부동산과 동산, 그죠?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특히 종물이라는 말은 저당권 가면 나오고요. 과실은 조금 있다가 점유권 가면 또 나와요. 이때 종물이라든가 과실이 뭔지는 뭐 딱히 몰라도 됩니다. 그런 거 물어보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관계되는 곳에 있어서 보시면 되는데 부동산하고 동산은 구별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하고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그중에 그 정착물이 문제죠. 정착물은 토지에 단단히 고정이 되어 있는 걸 말하게 되는데요. 이 정착물 중에서 건물만은 토지와는 독립한 별도의 부동산이고요. 건물이 아닌 정착물들이 있죠. 수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토지의 일부가 됩니다. 일단 그렇게 구분한 다음에 양가로는 물권의 객체로서 물건의 요건이 아까 말했던 나와 있고요. 원칙적으로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권리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이미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죠. 대표적인 게 뭐야?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 같은 권리는 저당권이라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몇 가지 예외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어야 되고요. 동그라미 비번은 좀 이따가 일물일권주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보면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일물일권주의라는 게 나와 있죠. 아까 물권은 독점성, 배타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의 물건에는 동종류와 순위와 내용이 똑같은 두 개의 물건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게 일물일권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권의 독점성, 배타성 때문에 나오는 원칙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 살펴볼 게 뭐예요? 하나의 물건의 표준이 나오죠. 그죠? 그 중에서도 부동산. 부동산은 뭐하고 뭐였어요? 토지하고 건물이었죠. 토지 한 개는 어떤 단위로 평가하는가? 필 단위로 평가한다 그러죠. 건물 한 개는 동 단위로 평가한다 그랬습니다. 그 평가 기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토지 경우 공간정보법상의 필 단위로 평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기억에 관련 판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의 부동산, 하나의 토지 중 일부만 보존 등기하는 게 불가능하고 하나의 부동산 전체에 등기되어 있는 보존 등기의 일부를 말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우리 시험에서 잘 안 나오는데 최근에 한번 나온 적 있죠. 니은은 토지의 공간적인 범위가 무엇으로 특정이 되는가? 토지, 내 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내 땅인가가 무엇으로 특정되는가? 뭐 갖고 특정돼요? 지적도상의 경계로 특정이 된다고 돼 있죠. 그게 원칙이죠.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어떤 토지가 지적도의 일필의 토지로 등록이 되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이 등록으로 특정이 되기 때문에 그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도상의 경계로 확정되는 게 원칙이다. 이게 대원칙이 되는 거죠. 그죠? 다만 측량을 잘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기술적 착오, 기술적 오류로 인하여 측량을 잘못함으로써 현실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달라졌을 때 이때는 예외적으로 뭘 경계로 한다? 현실 경계를 경계로 한다.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권 2차 과목에서 나올 수 있는 판례지만 우리 시험에서도 지문으로 등장 가능한 판례니까 간단히 확인해 두시고 디귿은 당연한 거죠. 지적도상 필 단위로 토지 개수를 판단한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 부동산 등기법에는 1부동산 1등기부 원칙, 1등기 기록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니까
지적주성 분필 절차를 거쳐야 될 일필 토지가 등기법상으로는 분필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토지의 개수는 등기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적도로 판단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건 무효 등기다 이렇게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 관련 판례 확인하시고 건물은 동단위로 판단하는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기억리는 자만 올 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이거 내는 놈들은 또라이죠. 근데 왜 넣어놨냐 이 자식아. 자만 올 때 읽어보시라고. 자, 3번 일물일권주의 내용 세 가지를 내용으로 하죠. 하나의 물건에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 그죠? 두 번째, 하나의 물건 일부에 별도의 물건이 인정될 수 없다. 세 번째, 하나의 물건에 양립 불가능한 수개의 물건이 독립해서 성립할 수 없다. 세 가지 내용이 있죠. 하나의 물건 일부에 독립한 물건이 성립할 수 없고 여러 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 없으며 하나의 물건 전체 수개의 물건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세 가지를 내용으로 할 겁니다. 다만 4번 예외가 존재하죠. 몇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면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더라. 그중에 첫 번째 하나의 물건 일부 일물건 일부에 별도의 물건이 인정되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의 물건 일부에 별도의 물건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그 중에서도 부동산. 부동산은 두 개라 그랬죠. 일필의 토지 일부와 일동의 건물 일부 이렇게 되죠. 일필의 토지 일부와 일동의 건물 일부에 별도의 물건이 인정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이게 시험 지문에 집중해서 나옵니다. 특히 오늘 일필 토지 일부 두 가지로 나누게 되죠. 어떻게 나눠요? 토지 자체 일부. 또 하나는 건물 이외의 정착물. 이렇게 나눠요. 특히 건물 이외의 정착물 중에 토지와는 별도로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더란 말이죠. 크게 네 그룹으로 나누죠. 수목의 집단, 수목, 미분리 과실, 농작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각각 어떤 권리가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대를 늘 항상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거예요. 민법은. 193페이지에 보면 밑에 기억이 있죠. 일필토지 일부 둘로 나눠요. A. 토지 자체 일부에 용익물권이 가능하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가능하다. 등기도 가능하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토지 자체 일부에 담보물권은 안 되죠. 예컨대 저당권 같은 거. 그러나 판례 중에 유치권이 가능하다는 판례는 있습니다. 토지 자체 일부에 예외적으로 뭐가 가능하다고? 유치권. 갑소유 일필 토지의 일부를 을이 개간을 했어. 땅에 비용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을은 자신이 개간한 비용을 받을 때까지 그 개간한 부분을 유치할 수 있다. 이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대원칙을 생각하세요. 토지 일부에는 담보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가 원칙이에요. 다만 대법원 판례 중에 토지 일부에 유치권 인정한 판례가 있다라는 거. 뭐 그 정도? 그 정도. 자, B. 토지 일부인 건물 이외의 정착물. 여기 또 문제죠. 요거죠. 이제 건물 이외의 정착물. 자, 이 토지 이외의 건물 이외의 정착물에 가. 수목의 집단이나 말이죠. 그 수목의 집단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전 등기를 했을 때 그걸 임목이라 하고 소유권 및 저당권이 가능하다. 저당권 가능하다는 거. 반면에 나 수목의 집단이나 수목이나 미분리 과실은 무슨 방법? 명인 방법. 쉽게 이름표 붙이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자의 이름표를 붙이는 방법에 의해서 소유권은 가능해. 그러나 뭐는 안 돼? 저당권은 안 돼. 다만 양도담보권은 됩니다. 뭐는 된다고요? 양도담보권. 저당권은 안 되는데 명인 방법에 의해서 이건 안 되는데 요거는 가능해요. 양도담보권은. 양도담보권은 왜 가능해요? 겉에서 뭐하고 똑같아요? 양도담보권은? 소유권하고 똑같아요. 겉모습이. 그러니까 나무에 이름표가 붙어있어. 소유자 갑.
요게 소유권일 수도 있고 양도 담보권일 수도 있습니다. 양도 담보권이라는 놈은 겉에서 봤을 때는 소유권하고 똑같기 때문에 저당권은 안 되지만 양도 담보권은 가능하다는 거. 다 농작물은 일단 첫째 적법 불법을 불문하고 경작자 소유라고 그랬고요. 경작자는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두 번째, 그 경작자가 농작물을 미수확 상태에서 팔았을 때 그걸 산 사람도 농작물 소유권을 취득하되 이 사람은 명인 방법을 갖춰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그렇게 딱 구별해서 농작물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니은 판례 밑에 일동 건물 일부 각 층마다 각 코마다 소유권이 있는 구분 소유권이 가능하고 또 일동 건물에 용익물권 중 뭐가 가능하다? 전세권이 가능하죠. 두 가지 구분 소유권과 전세권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동그라미 한번 여러 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 특별법에 의해서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가 니은 집합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합물 A 양돈장 내 돼지 100마리 이렇게 요거를 기르고 있는 갑이 요걸 담보로 을에게 제공하고 돈을 빌리고 약속을 뭐라고 해요?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그죠? 돈을 못 갚으면 돼지 100마리 소유권 넘겨줄게. 자, 이때 을이 요 돼지 100마리에 갖는 권리가 뭐예요? 동산 양도담보권이라고 그랬어요. 을은 갑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갑이 담보로 제공한 돼지 100마리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러한 권리를 동산 양도 담보권이라 하고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관습법상 물권인데 돼지는 100마리지만 특정 장소, 특정의 종류, 수량을 지정하게 되면 이 전체가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갑을 빼야죠. 이 전체가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 물건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집합물이라고 부르고 집합물. 100개지만 하나로 취급한단 말이죠. 그래서 동산양도담보권이 몇 개? 한 개가 인정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물권의 객체는 특정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 특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죠? 을이 갖고 있는 하나의 동산 양도담보권의 객체인 돼지 100마리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엄격하게 말을 하면요. 돼지 등판에다가 1번부터 100번을 써야 돼요. 그죠? 그게 특정이야.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 증감 변동하지 않냐. 내다 팔고 새끼 돼지 넣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돼지 등판에다 번호 써가지고 특정해서는 안 되고 뭘로 특정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장소, 종료, 수량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특정을 해놓으면 그 안에 내용물이 변동이 되더라도 동산 양도담보권에는 물권 객체의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즉 현재의 집합물 위에 동산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 이렇게 판결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앞에서 봤던 거죠. 어디 있어요? 15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도 몇 차례 출제가 됐었죠, 지문이. 그죠? 네. 그래서 154페이지에 있는 3번의 니은의 내용과 154페이지 3번의 동그라미 3번의 동그라미 니은의 내용과 151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이 내용을 연결해서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네. 표정이 밝아. 됐다는 표정이에요. 네. 154페이지로 가면 마지막 예가 나왔죠. 4번 하나의 물건에 양립이 가능한 여러 개의 물건이 성립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디귿. 갑소유 101호 아파트에 A은행의 1번 저당권과 B저축은행의 2번 저당권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물건의 객체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따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지문으로 한두 개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체크해드린 내용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종류가 나왔죠. 종류는 민법상 8개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것도 몇 개 안 돼요. 즉, 물권의 종류가 다양하질 않아요. 왜? 국가가 막아놨어요. 함부로 만들지 말라고. 그게 뭐예요? 물권? 법정주의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이외에는 임의로 마음대로 창설,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죠. 즉, 물권의 종류는 국가가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 규정은 오른쪽 강행 규정이고요. 물권법 규정은 대부분 강행 규정인데 그 물권법의 강행 규정 성격은 물권 법정주의로부터 유래됩니다. 이것도 지문으로 출제가 됐죠. 오른쪽 맨 위에 물권법의 강행 규정의 성격은 물권 법정주의로부터 연유란 건 유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래하는 것이다. 달달한 우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요새 연유를 안 팔더라고요. 팔아요? 서울 연유 맛있는데, 그죠? 팥빙수 겁나게 맛있는데 연유가 어디로 사라졌어? 그 연유 아닙니다. 유래라는 뜻이죠. 자, 동그라미 2번. 자, 185조에서 법률이라 하면 국회 재정법만을 말한다. 기억하셔야 되죠. 이걸 형식적 의미만 법률을 합니다. 3번 관습법 뭐 주저리 떠들어놨는데요. 대법원이 인정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물권은 국회가 만든 법이나 대법원이 인정하는 것 이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인정할 수 없다가 무슨 뜻인가? 4번. 기억. 새로운 종류를 인정할 수 없다. 그게 종류 강제고요. 니은. 새로운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내용 강제입니다. 이런 지문이 나온 적이 있죠. 물권 법정주의는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새로운 내용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죠. 틀린 지문이죠. 새로운 종류도 안 되고 기존 물권에 새로운 내용을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그 내용과 소유권이 나와 있어요. 소유권은 그 내용이 뭐예요?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초고, 사용, 수익, 처분까지. 이게 소유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권리의 내용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권리의 내용을 뭐라고 한다고요? 권능.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거예요. 그런데 갑이 어떤 물건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그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이 두 개만 양도를 해요. 그러면 갑은 이 소유권 중에 사용 수익을 완전히 절대적으로 포기한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넘겼잖아요. 이걸 소유권의 사용 수익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제한하는 건 괜찮아요. 대세적으로 제한하는 건 괜찮아. 제한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제한 물권을 설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아. 그러나 이런 소유권의 핵심적 내용을 타인에게 양도가 뭐예요? 대세적 포기. 이건 안 된단 말이죠. 포기는 안 돼. 근데 뭐는 돼? 제한은 돼. 제한이 된다는 말은 제한 물권은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줄에 소유권의 내용인 물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으로 완전히 포기하는 내용의 계약은 내용강제 위반으로 무효다. 그러나 소유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제한적으로 포기하는 건 괜찮다. 제한적으로 포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한물권 설정을 말하는 거죠. 내가 내 땅에 지상권 설정해 주는 거 이런 건 괜찮다. 그러니까 대세적 포기와 제한적 포기를 구별해서 표현을 됐죠? 네. 이런 것들이 내용 강제다. 그 다음에 민법상 물권이 쭉 나오고 앞으로 할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관습법상 물권이 있죠.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상권, 좀 전에 봤던 동산양도 담보권, 뭐 경작권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4번이죠. 인정되지 않는 거. 앞머리 따서 외우라 그랬죠. 온사사공. 네. 온이 뭐예요? 온천권. 사, 사실상 소유권. 사, 사도통행권. 공, 근린공원 이용권. 이런 거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소유권은 다른 말로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라고도 하고요.
사도통행권은 다른 말로 관습상 통행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건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걸 인정해 달라고 주장해 봐야 대법원은 이런 권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한 적이 있고요. 특히 문제가 이런 식으로 다음 중 물권이 아닌 것은 몇 차례 나왔죠? 그중에 답으로 나온 게 뭐였어요? 온천권이죠. 다음 중 물권이 아닌 것은 해서 답으로 나왔던 것이 온천권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판례 4가지가 다 출제가 된 적도 있으니까 간단히 읽어보시면 결론은 하나예요. 이런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 나왔습니다. 물권이라는 놈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력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우선적 효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선적 효력은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효력이냐? 하나의 물건을 둘러싸고 수개의 권리가 충돌. 쉽게 말하면 서로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등장하는 효력이 우선적 효력이 됩니다. 하나의 물건에 수개의 권리가 충돌할 때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하나의 권리만 인정이 되겠죠. 그죠? 그걸 우선적 효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우선적 효력의 핵심은 뭘까요?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가? 그 기준. 기준이 먼저 있어야 충돌할 때 그 기준을 대입해서 이게 우선한다라고 결정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꼭 기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2번. 그게 2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서 동종류 물권과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 이렇게 되죠. 그럼 대원칙이 있죠.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그럼 성립은 뭘 가지고 판단하는가? 등기 먼저 했냐, 점유 먼저 했냐. 부동산 물권은 등기 선호, 동산 물권은 먼저 손에 쥔 자.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외를 기억해야 되죠. 첫째, 점유권이라는 권리. 뒤에서 보시겠지만 다른 권리와 병존이 가능하다. 우선적 효력이 없다. 니은 동종류 물권이 아니라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할 때 제한 물권이 소유권을 제한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언제나 제한 물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이번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는 이론상으로는 인정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고요. 채권의 객체는 사람의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객체를 둘러싸고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는 논리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더라. 맨날 예를 들지요. 각과 을 사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을이 임차권을 갖고 있더라. 이 임차권은 뭐에 불과하다? 채권에 불과하다. 채권은 상대적 권리니까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이 주택을 팔았다.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소유권은 물권이고 절대적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병은 소유권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으니 이게 원칙이니까.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 즉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겠죠. 그 예외가 2가지죠. 하나가 채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대항력이라는 걸 갖게 되면 그 대항력은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하는 힘을 말하니까 을이 만약에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병이 소유권을 지켰을 때 을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 임차권을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한 경우, 주택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 임차인이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등 이럴 때 채권이 대항력을 갖춤으로써 그 이후 물권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언제나 채권이 일반 채권이 저당권자와 같은 담보 물권자보다도 먼저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해서 배당을 받는 권리가 있을 수 있다. 2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157페이지 가면 원칙이 있고 밑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중에 기억 말씀드렸고 니은 성립선호와 관계없이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 그건 뭐 어떤 의미냐. A. 목적물이 경매가 될 때 그 경매 대가에 대해서 저당권자와 같은 담보물권자와 일반 채권자가 충돌할 때 원칙적으로 담보 물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아요. 이게 원칙이에요. 물권이 우선해야 되니까. 그러나 B. 요러요러한 채권들은 언제나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게 된다. 다음 페이지 보면 네 놈이 나와 있고 그 중에 가와 나가 우리 시험범위에 있다 그랬죠. 각각 관계되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런 걸 일반적 효력이라 합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물권적 청구권이 나왔어요. 청구권은요, 누구에게 뭐뭐 해라. 말 그대로 청구하는, 요구하는 권리죠. 그 요구하는 권리가 물권에서부터 파생돼 나온다 해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란 게 누군가에 의해서 침해당하거나 방해를 당하거나 방해를 당할 염려가 있을 때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하고 있거나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염려를 발생케 하고 있다면 그 자를 상대로 반환이나 방해 제거나 방해 예방 등을 청구함으로써 물권의 내용 요거죠. 사용 수익 또는 처분 이거를 회복하는 누가 방해하고 있으면 내가 제대로 사용을 못하니까 그 방해를 제거하라고 청구함으로써 물권의 내용 실현을 회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부르죠. 서설과 의에 나와 있죠. 물권적 청구권의 뜻과 의의를 좀 정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이런 물권적 청구권이 어떤 게 있느냐 유형 또는 종류라고 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가 있죠. 누가 내 물건을 말없이 가져갔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사용을 못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물권 침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려면 어떻게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반환. 깔고 앉아있으면 엉덩이 치우라고 해야 되겠죠. 방해 제거. 깔고 앉아가 더 뭐라 방해 예방. 옆집 담벼락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럼 빨리 밟고란 말이죠. 수리해란 말이죠.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세 가지가 기본. 다른 거 있나요? 없어. 여기서 조심할 거 방해 제거 비용 청구, 방해 예방 비용 청구 이런 건 없어요. 방해를 제거하라 청구하는 거고 방해를 예방하라고 청구하는 거지. 내가 방해를 제거할 테니 비용 내놔라. 내가 방해를 예방할 테니 비용 내놔라. 방해 제거 비용 청구라든가 방해 예방 비용 청구권 따위는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이 아닙니다. 최근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물권적 청구권에는 방해 제거 청구권에는 방해 제거 청구 및 방해 제거 비용 청구를 포함한다. X 방해 제거 청구.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 세 가지 권리. 이 세 가지 권리가 두 군데 규정이 되겠죠. 점유권과 소유권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점유권, 소유권 하면 물권적 청구권이 또 나온다 그랬어요. 자,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이 204조고요. 방해 제거가 205조고요. 방해 예방 206조죠. 몇 조 안 해오셔도 됩니다. 소유권은 반환 청구권 213조고요. 방해 제거 및 예방 214조죠. 이렇게 우리 부분 총 3종류를 두 세트를 규정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점유권이 아니라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어디? 다른 물권에 빌려 써라. 조문을 빌려 쓰는 걸 뭐라 그래요? 준용한다고 하죠. 법에서 213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213조를 갖다 써라 이런 의미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게 두 가지가 나오죠. 시험 문제 여기서 나오죠. 다른 물권에 준용하고 있는데 두 가지는 조심하자. 첫째, 유치권, 질권. 준용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준용하라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유치권과 질권은 침해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게 원칙이겠죠. 그런데 질권은 해석상이 인정해 준다. 준용 규정은 없으나 질권은 대법원이 해석을 통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치권은 인정 안 돼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되는 유일한 물권 유치권. 한 유치권은 침해가 되는 순간 뭐도 침해된다 그랬어요? 점유권이 침해가 됩니다. 유치권이 침해되면 점유권에서 보호를 받으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유치물을 누가 침탈해 갔다. 그럼 유치물 반환 청구가 아니라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유치물 반환 청구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의할 게 지역권하고 저당권이죠. 지역권하고 저당권은요 13조를 준용하지 않고 14조만 준용하죠. 그 말은 지역권과 저당권 자체는 물권적 조건 인정돼요. 근데 뭐가 안 될 뿐이야. 반환 조건 인정하는. 그거 조금 정밀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물권적 청구는 인정되지만 그중에 반환 청구권만 인정이 안 된다. 그 내용이 159페이지 1번, 2번, 3번에 쪼로로 나와 있어요. 조심할 게 4번이죠. 우리 민법이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조건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 뭐 때문에? 소송 때문에. 뭐 때문에? 소송 때문에.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과 소유권에 기초한 소송 이걸 나눠서 점유의 소 대표적으로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이 있겠죠. 그죠? 반면에 소유권 등에 기초한 거 이거 뭐라 그래요? 본권의 소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개의 소송이 하나의 소송이다 별개의 소송이다 별개의 소송이다. 우리 법원의 판결에는요 기판력이라는 게 있어요. 기판력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판결이 나서 확정이 되면 더 이상 그거를 다툴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권의 소송에 의한 판결 효력이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에도 기판력이 미쳐버리면 두 개의 소송은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법이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 소송이 별개의 소송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문을 만들어 놨죠. 208조. 조문을 간단히 저기 뒤에 가서 확인해 보면 212페이지. 미리 조문 확인합니다. 212페이지 맨 밑에 가면 208조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1항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점유에서와 본권에서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점유에서에서 패소했다. 본권에서에서도 꼭 패소하느냐? 아니다. 승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고요. 2항 점유에서에 대해서 본권을 가지고 재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국 권리도 별개의 권리고 소송도 별개의 권리니까 구별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됐죠?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요런 종류로 우리 민법이 규정이 되어 있으며 그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159페이지 내용들을 좀 확인하시고 자 중요한 게 4번의 성질이죠. 물권적 청구권은 일단 누군가에게 뭐뭐 하라고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채권의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물권으로부터 파생돼 있죠. 물권의 성질도 있죠. 결국 물권적 조건은 물권의 성질과 채권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물권의 성질이 뭐냐? 물권의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을 발생케 한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성질. 물권이 소멸하면 물권적 청구도 소멸, 물권이 이전되면 물권적 청구도 이전. 이렇게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성질을 말하게 된다.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판례가 있죠.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음으로써 갑이 토지 소유권이 방해당하고 있을 때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갑의 을을 상대로 하는 건물 철거 및 토지 반환 청구권은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런데 갑이 토지를 양도해요. 그럼 뭐도 양도가 된다? 물권적 청구권도 양도가 되니까 토지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그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만 전 소유자에게 유보시켜 전 소유자에게 남겨둬서 전 소유자인 갑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나오는 판례니까요. 그 관련 판례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자, 원래 이 물권적 청구권이란 말은 채권이잖아요. 그죠? 채권의 성질이 있으니까 채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죠. 그게 뭐예요? 소멸시효죠. 근데
특히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는 소유권과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것도 가끔 등장하는 지문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뭐 채권적 성질이 있고요. 다섯 번째 행사 요건이 나와 있죠. 이 행사 요건은 물권의 침해 원인이 뭐냐? 침해 원인이 와 관련된 거죠. 침해 원인은 두 가지가 있죠. 불가항력적 침해하고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침해가 있는데 대법원에 의하면 물권이 침해 원인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뭐가 인정된다? 물권적 청구권 인정이 된다. 이거를 침해 사실의 객관성 이렇게 불러요. 물권적 청구는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라고도 말을 하죠. 즉 불강력적 침해가 있든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든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물권이 침해가 됨으로써 물권자에게는 뭐가 생겼어요? 손해가 생겼죠.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별도로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불강력적 침해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요놈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는 침해 원인을 묻지 않는다. 두 번째,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물권적 청구권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으로 침해되었을 때는 물권적 청구권만 인정이 되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항상 손해배상 청구권과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 물권적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언제나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지문들이 그 행사 요건에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6번 물권적 청구권 행사. 누가 행사하는가가 나오고요. 청구권자. 누구에게 행사하는가가 나옵니다. 상대방. 청구권자 누구예요? 현재 물권자. 그죠? 판례가 하나 있죠? 갑소유 건물을 양수한 을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했어. 그럼 을은 아직 소유권자가 아니야. 따라서 건물의 무단점거자를 상대로 을이 직접 건물 소유권에 기초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소유권자는 여전히 갑이니까. 을은 갑의 물권적 청구를 대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을이 직접 소유권에 기초한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누굴 상대로 해요? 현재 점유자. 이게 대원칙이죠. 점유자에는 직접 점유자도 있고 간접 점유자도 있게 됩니다. 남의 주기 점유권 가서 보게 됩니다. 다만 요 상대방은요. 나중에 요 점유권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과 소유권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구냐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 구체적 상대방을 나중에 점유권과 소유권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 누굴 상대로 한다? 현재 점유자. 따라서 하나가 더 나오죠.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는 점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얘는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가 됩니다. 이거 다 점유권에 나오는 놈들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청구권자 양가를 본 현재 물권자 관련 판례 확인하시고 상대방은 현재 점유자 확인하시고요. 구체적 내용은 나중에 가서 볼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요. 관련 판례 1번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요. 1번과 3번. 사례 형태를 대비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물권적 청구는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누가 소유권자? 을이 소유권자. 을이 소유권자. 여기서 아까 나왔던 거 갑이 땅을 병에게 팔면 갑은 더 이상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따위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할 수 있는 거 퇴거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철거 청구할 수 있다.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세 가지. 갑이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고 건물 철거 청구 및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경우의 수가 둘로 나오죠. 을이 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러나 아직 병에게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이제 정. 건물을 양수했으나 아직 등기 안 했어. 그럼 정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야. 건물 소유자가 아니니까 건물을 철거할 권한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대법원 정 건물 소유권 없다. 그러나 뭐는 있다? 철거권은 있다. 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 지문을 보면 표현을 보면 철거할 지위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철거할 지위. 을이 건물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 판결에서 뭐라 그래요?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사람은 건물 소유자에 한한다 라고 분명히 밝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건물 소유자는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철거할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갑은 정을 상대로 뭐 할 수 있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여기에 덧붙여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이거 물어보기 시작하면 복잡해요.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을이 건물을 뭐 해요? 임대. 그럼 정은요 건물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정을 상대로 철거는 청구할 수가 없지요. 근데 뭐는 할 수 있다? 퇴거는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깔려 뒤지시면 나가라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죠? 때려부시러 와가지고 을을 상대로 철거 소송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 승소 판결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죠. 집행관 데려서 때려 부신단 말이죠. 포크레인 기사 같은 거 마치 포크레인 끌고 가고 때려 부시는 거.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 그래야 돼? 나와라 이렇게 깔려 뒤지시면 나와요.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이 정을 보세요. 이 정이 건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 임차권이죠. 정당한 권리예요, 부당한 권리예요. 이 임차권 권리는 정당하죠. 을하고 계약을 한 정당한 건물 임차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건물이 토지에 대해서는 불법 건물이죠. 그럼 이렇게 말하죠. 건물에 대해서 아무리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뭐 유치권이라든가 임차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건물에 대해서 아무리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토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 건물이라면 건물 권리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1번화 되겠죠. 그게 3번 판례예요. 보겠습니다.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해 철거 및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고 돼 있죠. 무슨 뜻이에요?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다 이런 뜻이죠. 또는 얘가 땅에 대해서 지상권을 갖고 있어 그 지상권을 소멸했다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이 건물이 토지에 대한 관계에선 정당한 건물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건물 소유자 을이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이 제3자가 설령 건물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퇴거 청구에 거절을 못한다. 밑줄에 뭐래요? 건물 점유자에 대해서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건물 점유자가 건물 소유자로부터 정상적인 임차권을 갖고 있고 그 임차권이 설령 대항력이라는 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건물 자체가 철거될 운명이라면 그 건물에 대해서 정상적인 권리 유치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건물 전세권 이런 권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퇴거 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될 겁니다. 조금 어렵죠, 그죠? 어려운데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비용 부담은 물론 되고요. 7번에 보면 다른 권리와의 관계 중에서 계약상 권리와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자, 계약상 권리와의 관계는 첫째가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대표적으로 임대차. 그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계약에 기초한 거죠. 채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계약에 기초한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또 하나,
얘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소유권의 기초에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이렇게 계약관계가 종료가 되면 계약관계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과 소유권 등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 두 가지 청구권이 생기게 되고요. 계약에 기초한 걸 채권적, 소유권에 기초한 걸 물권적 이렇게 부르죠. 두 개의 청구권은 내용은 똑같죠. 반환 청구권. 그러나 성질이 다르죠. 계약에 기초한 건 채권적, 그래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 그러나 소유권에 기초한 청구권, 물권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 성질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관계가 종료가 되면 두 가지 청구권이 병존. 그리고 과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죠. 계약에 기초해서 청구할 수도 있고 소유권 등 물권에 기초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판례가 하나 나오죠. 162페이지 맨 위에 갑소유 땅에 근저당권자 을이 있었는데 갑이 돈을 갚으면 갑은 을을 상대로 두 개의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기초한 말소등기 청구권과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등기 청구권 두 가지.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기초한 말소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이렇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갑이 땅을 팔면 두 개의 말소등기 청구권 중에서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등기 청구권은 넘어가죠. 그러나 병이 을하고 계약을 한 건 아니니까 계약에 기초한 말소등기 청구권은 이전되지 않으니 결과적으로 전 소유자도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고 현 소유자도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전 소유자의 말소등기 청구권은 계약에 기초한 채권적 청구권, 현 소유자의 말소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되겠죠. 특히 이 전 소유자 뭐라고 출제가 됐었어요? 이 전 소유자를 뭐라고 전 소유자라고 출제하기도 하지만 근저당권 설정자이지만 현재 소유자가 아닌 자. 아우 이렇게 개짜증나게. 그냥 전 소유자 그러면 될 거를 근저당권 설정자이지만 현재 소유자가 아닌 자 이렇게 주죠. 이 사람도 뭐 할 수 있다?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출제가 되면 개짜증나죠. 이게 누구야 도대체 이렇게 되겠죠. 전 소유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관련 판례가 하나 있고요. 마지막 8번에 보면요. 물권적 청구는 물권자가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물권적 청구는 인정이 안 되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물건을 임대했는데 제3자가 이걸 침해하면 을은 임차인은 직접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왜? 을은 임차권이라 뭐만 갖고 있으니까? 채권만 갖고 있으니까. 다만 대법원에 의하면 이 임차권이 뭘 갖추고 있으면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예외적으로 채권이긴 하지만 물권적 청구권 인정돼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이 되더라도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이 될 뿐 반환 청구권은 절대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임차권 같은 채권이 대항력을 갖췄을 때 물권적 청구권이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 다만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요? 반환 청구권은 점유하다가 뺏기는 거잖아요. 그럼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하면 돼요. 대항력 유무를 떠나서 점유권에 기초해서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임차권 자체에 반환 청구권까지 인정해 줄 필요는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8번 채권이 침해되었을 때 당연히 채권이니까 물권적 채권은 인정이 안 된다.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예외적으로 물권적 채권 행사할 수 있대. 단 반환 채권은 끝내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물권의 기초 부분의 내용들 한 문제 출제가 되지만 나오면 무조건 맞춰주셔야 돼요. 늘 그렇죠? 연락이 떠들어오고 한 문제 출제된다고 힘을 쭉 빼죠? 네, 괜찮아.
그렇게 한번 들어놓으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변동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